안녕하세요. 너무 착하고 책임감 강한 남편을 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는 남편과 결혼한 거, 두 번째는 그런 남편과의 사이에서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은 것이라고 말할 만큼 제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때론 자기 자신은 돌보지도 않고 가족만 생각하는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 만큼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착한 마음을 악용해 제 남편을 괴롭힌 인면수심인 인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잘근잘근 씹어먹을 인간을 어떻게 혼쭐내줬는지, 그리고 그 인간의 최후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희 부모님은 20대 초반이란 어린 나이에 결혼해 저와 언니를 낳고 키워주셨어요. 주부였던 엄만 다정하셨고 조선소에서 일하던 아빠는 누구보다 듬직하고 자상한 분이셨죠. 2살 터울이었던 언니는 그런 부모님 아래서 아주 우애 깊게 자랐습니다. 전 마음씨가 너무 착하고 생각이 깊었던 언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언니를 닮고 싶어서 뒤를 졸졸 쫓아다니고 언니가 하자는 거 뭐든지 다 따라하기도 했었죠. 언니, 그거 들고 어디 가? 그거 엄마가 우리 먹으라고 주신 빵이잖아. 쉿! 내가 안 먹는 거 보면 엄마 속상해 하실 거야. 내가 저번에 저쪽 골목에서 다친 새끼 고양이를 봤거든. 개 가져다 주려고. 언니는 안 먹고? 그럼 내 것도 줄래. 같이 가, 언니. 착하고 마음 여렸던 언니는 다친 새끼 고양이 한 마리도 그냥 못 지나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6살 땐가 언닌 부모님 몰래 다친 고양이에게 먹을 걸 가져다 주며 그 고양이를 돌봤었어요. 당시만 해도 다친 길고양이를 많지도 않던 동물병원에 데려다 준다는 건 어린 우리로선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언니를 따라 열심히 그 고양이를 돌봤고 고맙게도 그 고양이는 꽤 회복이 되어 주었답니다. 다만 고양이가 동화처럼 늘 우리 곁을 맴돌며 고마워했다는 결말은 없었고요. 그냥 언제부턴가 동네를 떠났는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때의 그 뿌듯함은 오래도록 제 가슴에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착한 언니와 함께 어울려 다니며 쌓은 추억은 무궁무진하게 많았죠. 이렇게 우애 좋게 지내던 우린 시간이 흘러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곤 다시 고향인 우리 지역으로 돌아와 직장인이 됐죠. 그렇게 직장인이 된 우린 차례로 같은 지역에 살던 남편들과 결혼도 하게 됐어요. 제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책임감 강하고 우직한 성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에 사시던 시부모님도 서울에 살던 그 손아래 시누이도 비록 형편은 어렵지만 좋은 사람들이었기에 전 진심으로 시댁에 잘했어요. 남편이 좋은 만큼 남편의 가족도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항상 고마워 여보. 형편이 썩 좋지도 않고 무뚝뚝해서 재미도 없는 나랑 결혼해주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잘해줘서. 남편은 제게 고맙다고 했지만 남편도 저 못지않게 저희 친정에 잘했습니다. 좀 무뚝뚝한 사람이라 부모님께 살갑게 굴지 못했어도 남편은 친정에 힘쓰거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돕곤 했어요. 또한 친정엄마가 부엌 일이라도 하고 계시면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의 옆에서 꼼지락거리기도 했죠. 여기 파랑 양파 다 썰면 될까요, 장모님? 어메나, 깜짝이야. 아휴, 박서방, 앞치마는 언제 두르고 온 거야? 됐어, 내가 하면 돼. 가서 우리 형미랑 애나 보고 있어. 저도 재료 손질은 잘해요. 집에서 집사람을 자주 도와버릇해서요. 그리고 원래 이런 위험한 일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양파랑 파 써는 일이 위험해? 아휴, 아무튼 우리 둘째 사이 듬직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럼 부탁하네. 고마워. 생색 한번 안 내고 늘 잘하려고 애썼던 제 남편을 부모님은 정말 예뻐하셨어요. 저희 아빠는 조선소에서 은퇴하신 후 한동안 휴식기를 가지다 엄마와 함께 삼겹살집을 오픈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가장 먼저 나서서
손본 인테리어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주고 가게가 자리 잡을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가서 일손도 보태줬어요. 당시 저와 언닌 어린 두 아들을 돌보느라 매일 가지 못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죠. 오늘은 며느님도 와서 같이 돕는 건가요, 사장님? 아드님은 자주 와서 돕는 것 같았는데 여기 이 아가씨 처음 보네. 아이, 며느리요? 얜 우리 작은 딸이에요. 맨날 와 있는 사람은 우리 아들이 아니라 우리 작은 사이고요. 우리 딸들은 애들 보느라 자주 못 오는데 그래도 가끔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사모님 우리 딸들은 여태 보신 적이 없으신가 보네. 그래요? 하긴 우리야 뭐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니까. 근데 저 청년이 사위였어요? 세상에 어떤 사위가 장인 장모 식당에 저렇게 매일같이 와서 돕나. 두 분 복 받으셨다. 저기 사위분 혹시 남동생이나 형 없어요? 우리 딸도 그 집안에 시집 보내게. 초반부터 단골이 돼준 손님들이 남편을 칭찬하면 저희 부모님은 더 신이 나셔서 남편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럼 숫기 없는 남편은 또 쑥스러워하며 도망가 버리곤 했죠. 그런 남편을 보는데 어떨 땐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서라도 저도 시댁에 정말 잘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큰 사위인 나도 가서 장인 장모님을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박서방 자네가 내 몫까지 열심히 일해줬다지. 고마워 박서방. 나도 마음은 정말 가서 돕고 싶었는데 요새 공장 일이 너무 바빠서 말이야. 장인어른, 장모님, 그래도 이 큰 사위 진심은 잘 알고 계시죠? 장인어른, 장모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이 큰 사위입니다. 반면 우리보다 2년 일찍 결혼했던 형부는 남편과 정반대라고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더분하고 목소리도 크며 행동보단 말을 많이 하던 사람 말이죠. 형부는 공장을 운영하던 대표였는데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오픈하셨을 때 못 온 이유를 공장 때문이라며 둘러대더군요. 솔직히 공장이 24시간에 주말도 없이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요. 도와야 하는 게 사위의 의무는 아니니 아무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형부는 제 남편이 괜히 견제됐던 모양이었어요. 내가 공부를 안 좋아했어서 그렇지 만약 마음 먹고 했으면 명문대 우수게 갔을걸. 그럼 지금처럼 지방 공장이 아니라 서울의 떡하니 벤처기업이라도 차렸을 거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처제. 여보, 괜한 허풍 좀 떨지 마. 아우, 이 사람 또 이런다. 또한 형부는 오히려 자기 자랑 좀 했으면 좋겠던 제 남편과 달리 허세와 허풍도 간혹 하곤 했습니다. 언닌 형부가 그럴 때마다 민망해하곤 했죠. 이렇게 가끔은 유치해 보이고 허세도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우린 그래도 형부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우리 부모님께 사이로서 잘하려고 애써주었고 행동에 악의들이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형부는 언니를 완전히 공주 대접해주던 사랑꾼이기도 했습니다. 여보, 거기 계단 아래가 미끄럽더라. 조심해. 여기 내 손 잡고 내려와. 아니면 그냥 내가 업어줄까? 아유, 됐어. 내가 애야. 형부는 아직도 우리 언니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말해 뭐해. 난 처제 언니 없으면 못 살아. 결혼 전 언니에게 첫눈에 반한 형부는 언니를 그렇게 쫓아다녔다는군요. 언니는 어릴 때부터 인기가 많긴 했었어요. 왜 눈에 띄진 않지만 수수하게 예쁘고 착해서 은근히 짝사랑하는 남자들이 많은 타입 있잖아요. 언니가 딱 그랬습니다. 형부를 보면 언니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내 소중한 가족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랬기에 저는 약간의 단점은 느껴질지언정 형부와 잘 지냈던 거예요. 여보, 아무래도 나 장사를 좀 해볼까 해. 우리 애들도 조금 있으면 둘 다 초등학교 입학해야 하잖아. 아무래도 이 벌이로 애들을 계속 키우는 건 너무 빠듯할 것 같아. 언니네와 우린 똑같이 아들이 둘씩 있었는데 벌이가 넉넉했던 형부와 달리 남편은 당시 200만 원 중반대 정도를 벌고 있었습니다. 물론 맞벌이를 하고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 남편은 적은 벌이가 걱정됐던 모양이었어요. 앞으로 애들을 키우며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아질 테니까요. 계속 벌이 고민을 하던 남편은 40대 초반이 됐을 때 제게 장사를 시작해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회사를 그만두고서요. 분명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사람이니 저는 남편을 믿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시작했어요. 여보, 좀 쉬엄쉬엄해. 가게도 중요하지만 그러다가 몸 상해. 당신이야말로 퇴근하면 애들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가게로 오지 말고 집으로 곧장 가. 피곤하잖아. 그래도 가게 자리 잡게 되기 전까진 인건비라도 아껴야지. 난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내자. 저는 퇴근 후엔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킨 애들을 데리고 남편 가게로 가서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겨우 가게가 자리 잡았다 싶었을 즈음 우리에겐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바로 마스크 시국이 터진 거죠. 저는 위험 때문에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고서 퇴근 후나 주말엔 쉬지 않고 남편을 도왔어요. 그렇게 눈에 실핏줄까지 터져가며 열심히 노력했건만 시국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더군요. 결국 남편은 가게를 차린 지 2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괜한 짓을 해서. 아니야, 괜찮아. 이게 뭐 당신 탓인가? 국가적 재난 때문이지. 다행히 빚을 남기는 일은 피했지만 우린 투자금 회수는커녕 모아둔 돈도 많이 까먹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건 친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친정 부모님과 언니는 그런 남편을 많이 위로해 주었죠. 다들 남편의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형부가 망연자실해하고 있던 남편에게 고마운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박서방, 그래서 어디 갈지 생각해둔 직장은 있어? 아니요, 아직이요. 제가 좋은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라서 쉽게 절 받아줄 곳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샌 공장도 젊은 사람만 뽑으려고 한다던데 걱정이에요. 그래? 그럼 박서방, 내가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우리 공장 와서 일해. 마침 우리도 사람 구하고 있었는데 내가 대표 권력으로 낙하산 좀 꽂아주지 뭐.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집안 맞사이가 나서야지. 정말요? 전 경력도 없는 신입인데 정말 괜찮아요? 괜찮어. 와서 열심히 배우면 자네도 다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형님.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형부,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이서방이 오늘 큰동서 노릇을 톡톡히 하는구먼. 고맙네, 이서방. 가족끼리 이렇게 돕는 모습을 보니 나랑 집사람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 형부는 남편을 자신의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때 저와 남편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과 언니까지도 형부에게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형부의 공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형부는 정말 초봉치곤 월급을 두둑하게 주셨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일의 강도 높았던 월급만큼 센 것 같더군요. 아휴, 어깨야. 여보, 거기 날개뼈 있는데도 파스 좀 붙여줘. 당신 정말 일 괜찮은 거 맞아? 어째 맨날 팥을 달고 사잖아. 형분 잘해줘? 걱정하지 마, 잘해주셔. 그리고 안 하던 일을 갑자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힘든 거지 뭐. 난 원래 장사하기 전까진 책상 앞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잖아.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의 온몸엔 파스가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한 달쯤 지나자 남편은 표정도 밝아지고 이제 할만해졌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저는 형부에게 전화해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어요. 형부는 기분 좋은 듯 그때마다 역시 형부밖에 없지 처제? 박서방은 내가 정말 잘 챙겨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하고 말해주곤 했죠. 세상에 11시잖아.
당신 왜 점점 퇴근이 늦어져? 밥은 먹은 거야? 별로 입맛 없어.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나 그냥 씻고 잘게 여보. 그런데 일한 지 서너 달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은 점점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하더군요. 나중엔 주말까지 출근하는 날도 있었죠. 바쁠 때야 잔업도 하고 주말 근무도 할 수 있다지만 그 시기가 길어지니 걱정되더군요. 당신 갑자기 일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늘었어? 당신 요새 안색이 어떤 줄 알아? 퀭해도 너무 퀭해. 입맛 없다면서 요새 밥도 잘 안 먹고 나 너무 걱정돼. 괜찮아. 직원이 좀 그만둬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래. 편할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있는 거지. 괜찮어. 입맛이야 힘들어서 없는 거지. 일할 땐 잘 챙겨 먹어.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혹사시켜? 무슨 사람은 또 그렇게 오래 안 구해지고. 안 되겠어. 내가 형부한테 전화 좀 해봐야겠어. 아니야, 그러지 마. 형님도 많이 미안해하고 계셔. 그리고 형님은 괜찮다는 걸 내가 나서서 더 일하는 거야. 감사하니까. 당신 걱정 안 하도록 몸 더 잘 챙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자처해서 하는 일이라며 형부에게 전화까지 해보려던 절 말리더군요. 제가 오죽했으면 형부에게 전화까지 하려고 했겠습니까?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달이나 사람이 이렇게 초췌해져 갔으니 그랬던 건데 자처해서 하는 일이라던 남편 말을 들으니 그럴 수도 없겠더라고요. 계속 직원이 안 구해지는 건지 남편의 과다 근무는 그 뒤로도 계속됐어요. 아니, 횟수가 점점 더 잦아지기까지 했죠. 남편은 어떨 땐 공장에서 잠을 자고 바로 다음날 일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점점 말라가고 안색도 탁해지는 남편을 보며 걱정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더군요. 결국 전 참지 못하고 친정에서 가끔 마주치던 형부에게 이런 부탁까지 했어요. 형부, 우리 남편이 더 하겠다고 고집부려도 일 좀 살살 시켜주세요. 이러다 우리 남편 진짜 쓰러지겠어요. 미안해 처제. 나도 신경 쓴다고 쓰는데 알잖아. 박서방 쓸데없이 사람 착하고 책임감 강한 거. 나한테 고마워서 그런 거라면서 고집을 여간 부리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도 내가 최대한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대답하며 형부는 남편의 등을 팡팡 두드렸습니다. 거봐, 처제가 걱정하니까 일 좀 적당히 하라고 내가 말했지? 나 처제한테 혼났어. 책임져 박서방. 하며 말입니다. 그래도 형부가 신경을 써준다고 했으니 믿었건만 남편의 과로는 쭉 그대로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형부 공장 일을 시작한 지 1년 반쯤 됐던 어느 날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남편은 신발을 벗다 그대로 현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아빠! 경악을 한 전 얼른 구급차를 불러 남편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아이들은 근처 큰애 친구 집에 죄송하게도 부탁을 드리면서요. 병원에서 들은 원인은 과로더군요. 저는 링거를 꽂은 채 정신을 차린 남편에게 눈물을 줄줄 흘리며 화를 냈어요. 내가 그러니까 진즉 일 좀 줄이라고 했지. 은혜 갚으려다 건강이라도 망치면 나랑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일을 해도 적당히 했어야지. 이렇게 쓰러질 때까지 무리하면 어떡해. 형부한테 연락하고 내일은 일 쉬어. 여보, 나 내일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그 공장 그만두고 싶어. 뭐라고? 여보, 당신 지금 우는 거야? 왜? 공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렇게 화를 내던 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목석 같은 사람이 식당이 망했을 때도 우울했을지언정 울지 않았던 남편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그리곤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 뒤 이어진 남편의 충격 고백을 듣고 저는 뒤로 나자빠질 뻔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사실 나 공장에서 형님한테 맞고 살아. 뭐? 형부가 당신을 때린다고? 흐느끼며 시작된 충격 고백의 전말은 이러하더군요. 남편이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형부는 자신과 동서지간이라는 사실을
숨기자고 했다고 합니다. 괜히 직원들이 알면 남편을 질투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다면서요. 남편도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고 했죠. 자신을 위해서라고 형부가 말했으니까요. 형님께 감사해서라도 나 정말 열심히 일했어. 처음엔 일에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어느 정도 적응도 하고 자신감도 얻었었어. 물론 난 초보자였으니까 여전히 서툴렀고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숙련도도 필요했었잖아. 그래서 적응한 뒤에도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했거든? 근데 얼마 뒤부터 형님이 자꾸만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야. 남편을 잘 돌봐주겠다던 형부는 아직은 신입티를 벗지 못했던 남편에게 자꾸 면박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들어온 지 2달가량 됐으면 이젠 전문가처럼 해야지. 왜 일을 이것밖에 못해? 나이 찬 사람 마음 넓게 써서 받아줬으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말입니다. 남편은 억울했지만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남편이 열심히 해도 형부는 자꾸만 남편을 무시하고 괴롭혔다네요. 아직도 일을 그것밖에 못하냐며 화를 내고 빨리 일이 늘어야 한다며 없는 잔어까지 만들어 일을 시켜댔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이야 대표가 그러는데 어떻게 남편을 감싸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도 남편은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꾹 참고 노력했는데 형부는 이제 남편을 따돌리기 시작했다네요. 나이 먹고 저 굼뜬 거 좀 봐라. 다들 광현 씨랑 어울리지 마. 굼뜬 사람 옆에 있으면 물든다고. 야, 박광현. 넌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점심시간에도 일해. 형부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무시하고 면박 주기,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하고 잔업도 다 몰아주라고 명령하기 등 집단 따돌림을 주동한 겁니다. 다른 직원들은 중고 신입인 남편 편을 들다 대표에게 찍히기 싫으니 잠자코 따랐던 거죠.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것 같았어. 매일 출근하기가 너무 지옥 같았어. 형님은 매번 자긴 옆에서 띵가띵가 놀면서 나만 주시하다가 내가 뭔가 실수라도 하면 욕설까지 해대면서 면박을 줬어. 사람이 긴장하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 더 실수하기 마련이잖아. 형님은 그걸 노렸던 거야. 날 괴롭히고 싶어서. 심지어 형님은 나한테만 잔업이나 휴일금을 그렇게 시키면서도 추가 수당도 한번 제대로 안 줬어. 나중에 사람들 하는 말을 기동량으로 들어보니까 원래도 퇴사율이 엄청 높은 곳이었더라. 기본 업무 강도도 높은 데다가 신입 직원이 오면 형님이 무조건 가업무 시키고 마음에 안 들면 면박을 줘서 말이야. 형부의 실체는 악덕사장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그 회사에 가기 이전에도 형부가 괜히 괴롭히며 따돌렸다가 퇴사시킨 신입 직원이 여럿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형부의 이면만 보고 살았던 우린 그런 형부의 실체를 완전히 몰랐던 거죠. 잘 보여야 하는 사람 앞에서만 사람 좋은 척할 뿐 형부의 속은 인면수심이었던 거예요. 대체 왜 그걸 다 당하고만 있었어?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적당히 참았어야지. 미안해 여보. 근데 난 정말 돈벌이가 절실했어. 괜한 무리술 둬서 집안 재산 다 까먹고 당신을 크게 고생시키기까지 한 내가 어떻게 약한 소리를 할 수 있었겠어? 게다가 우리 애들도 다 학교에 들어간 마당에 앞으로 들어갈 돈도 더 많아질 거잖아. 당장 여길 나가면 언제 또 일자리 구할 수 있을지 장담도 못하는데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만둘 수 있었겠어?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아니면 형부한테 막 들이받기라도 하던가. 당신한테 말하면 분명 당장 그만두라고 난리였을 텐데 마찬가지지. 그리고 여보, 나도 형님한테 나름대로 맞서봤어. 너무 못 견디겠다 싶어서 추가 수당이라도 더 챙겨달라고 화를 냈다고. 따돌리고 욕설하는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그만한 대가는 당연히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야. 안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도 했어. 남편은 결판을 지을 결심으로 형부에게 크게 화를 냈었다더군요. 이건 노동자로서 요구해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면서요. 하지만 형부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오히려 누나를 부라리며 이랬다고 해요. 야, 넌 돈 버는 일이 우스워? 내가 너 따위한테 이만큼 후한 돈을 주고 있는데 무슨 돈을 더 달래? 이건 다 월급에 포함된 거야. 싫으면 그만두고 처제한테라도 일러보든가. 노동청에도 신고해. 근데 여기서 그만둘 각오하고 그딴 말 하는 거지? 여길 그만두면 고졸에다 나이도 적지 않은 자네를 어디서 선뜻 받아준다고 하겠나? 자네가 그렇게 실직하고 있는 동안 처제는 혼자 뼈 빠지게 외벌이하며 힘들게 살겠지. 평생 전셋집은 벗어도 나지 못하고 말이야. 집안을 그렇게 주저앉힌 게 자네면서 자넨 부끄럽지도 않나? 자네가 그러고도 가장이라고 할 수 있어? 자신 있으면 어디 들이박아봐. 기가 막혔습니다. 교활한 형부는 책임감 강하고 죄책감도 크게 갖고 있던 남편의 약한 부분을 긁으며 가스라이팅을 했던 거예요. 구직을 두려워하던 남편이 그만두지 못할 걸 알고서요. 심지어 그때 형부는 주춤했던 제 남편에게 이런 자격지심까지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난 말이야, 사실 자네가 진즉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매번 장인 장모님한테 예쁨 받으려고 발악하는 꼬락서니가 말이야. 심지어 우리 집사람까지 자네를 좋아하는 그 꼴이 정말 배알 꼴렸다고. 그래서 내가 자네를 채용했던 거야. 나보다 훨씬 못한 자네한테 주제 파악 좀 시켜주려고. 별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야, 어차피 너 여기 못 그만둘 거 아니까 처가 식구들이랑 우리 집사람한테 입 닫고 조용히 하고 있어라. 알았어? 지금까지처럼 다 네가 원해서 힘들게 일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말이야. 네 애들을 생각해.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놈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그렇게 고맙다고 말을 했다니요.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형부는 남편이 입사하기 전까지 거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남편을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분했지만 남편은 결국 가족을 생각하며 참았다고 해요. 그런데 형부는 그 와중에 자신에게 대들었던 남편이 괘씸했던 건지 그 뒤부터 남편에게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했다네요. 어깨와 머리를 툭툭 밀치고 남편이 화를 내면 건방지게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냐며 뺨도 때렸다고 남편이 말했죠. 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요즘 계속 이직 자리 알아보고 있었어. 집안 재산도 다 까먹은 마당에 무책임하게 일을 그냥 그만둘 순 없었으니까. 근데 정말 날 받아준다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이렇게 쓰러지기까지 한 거야. 이 바보야. 난 당신 옆에 폼으로 있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허리띠 졸라매고 살면 되지. 왜 자기 몸도 정신도 혹사시키면서까지 희생을 했어? 당신도 내가 바보 같지? 미안해. 이렇게 요령도 없는 미련퉁이라서. 근데 여보, 정말 미안한데 나 형님 회사 이젠 그만둬도 될까?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나 이러다간 정말 건강을 크게 망칠 것 같아. 내가 아픈 거야 괜찮지만 난 가장이잖아. 우리 애들하고 당신을 위해서라도 난 아프면 안 되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당장 그만둬. 당신이 안 그만둔데도 내가 그만두게 만들 참이야. 그동안 혼자 많이 힘들었지? 고생 정말 많았어, 여보. 당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 절대 나나 애들한테 미안해하지 마. 알았지? 그래도 미안해. 난 정말 잘해내고 싶었는데 왜 전부터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걸까? 난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그렇지 않아, 여보. 누구나 운이 다 나쁜 시기가 있는 거야.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인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날 믿는다면 당신을 믿는 날 믿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저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남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위로해주는 내내 마음이 분노로 들끓었어요. 제 남편을 이렇게 만든 그놈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수액을 다 맞았는데도 힘이 없던 남편을 집에 데려다주고 아이들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곤 말리는 남편을 뒤로하고 혼자 냅다 언니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처제,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이 벌레 같은 놈이 감히 내 남편을 괴롭혀? 야, 너 내 남편한테 허구한 날 욕짓거리 한 것도 모자라 손까지 댔다며?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일까지 부려먹고. 뭐? 내 남편이 안 입고 와서 그동안 계속 벼르고 있었다고? 가족을 위하는 사람 절실한 마음을 이렇게 악용해 먹어? 내 남편 괴롭히는 놈은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아작내버릴 거야. 이거 좀 놔, 처제. 박강현 그 망할 자식, 사내 자식이 그걸 못 참고 지 마누라한테 쪼르르 다 일러 바쳤어? 좀 놓으라고, 처제. 못나. 어디 감히 내 남편 이름을 또 입에 올려? 너 오늘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저는 문을 열어준 그놈을 보자마자 냅다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곤 차마 이곳에 적지 못할 만큼 험한 욕짓거리들을 잔뜩 퍼부어 주었죠. 그러자 그놈은 엉겁결에 자신도 제 머리채를 휘어잡더군요. 하지만 전 절대 그놈의 머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털이 다 뽑힌다고 해도 감히 내 남편 몸에 손을 댄 그놈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옆에 서 있던 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묻더군요. 형미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남편이 박서방을 뭐 어쨌다고? 못 들었어, 언니? 이놈이 돈 좀 더 준다고 사람 꼬드겨서 자기 공장에 취업시켜놓고 그동안 내 남편을 괴롭혔었대. 사람들 선동해서 따돌리고 대놓고 무시하고 면박 주고 욕설은 기본에 사람 실컷 부려먹어 놓곤 추가 수당도 하나도 안 줬대. 그걸 내놓으라고 화를 냈더니 그 다음부턴 손찌검까지 했대. 어차피 여기 아니면 갈 곳도 없지 않냐면서 가족을 생각하라는 겁박같이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그동안 우리 남편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끙끙대다가 오늘 과로로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다녀왔어.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눈이 안 뒤집히게 생겼어? 언니 정말 이거 다 몰랐어? 이놈, 그동안 내 남편이 안 입고 와서 계속 벼르고 있었다더라. 그래서 일부러 괴롭히려고 취업도 시켜준 거래. 처제, 그걸 집사람한테 다 이르면 어떡해? 그이 못 다물어? 저는 그런 언니에게 악에 받쳐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놈은 뻔뻔하게도 제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언니의 눈이 사납게 돌변하더군요. 그러더니 언니는 제 머리채를 꽉 잡고 있던 그놈의 손등을 거의 뜯어버릴 듯 물어 뜯어버렸어요. 그제야 그놈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제 머리를 놓았습니다. 놀란 저도 얼결에 그놈의 머리를 놓아버렸지만은요. 여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 구제도 안 되는 쓰레기가 이제 나한테 손찌검하는 걸로도 모자라 내 동생 남편까지 건드려? 그놈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언니에게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놈은 다시 외마디 비명을 질러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놈이 고개를 들자마자 언니가 이번엔 냅다 뺨을 후려쳐버렸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저를 놀라게 했던 건 언니가 그놈에게 한 말이었어요. 뭐? 저놈이 언니한테까지 손찌검을 하고 살았다고? 내가 그동안은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말 못했는데 사실 나도 그동안 이 인간 꼭 참고 살았었어. 이 인간이 평생 그렇게 나한테 잘했는데 술만 마시면 나한테 한 번씩 손을 올렸거든. 뭐? 그걸 왜 참고 살았어? 화가 난 표정이지만 자신의 아픔을 덤덤히 털어놓는 언니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은 제 남편뿐 아니라 저희 언니까지 괴롭히며 살았던 거예요. 그놈은 한 3년 전부터 술을 마시고 언니에게 손을 올리기 시작했다는군요. 그리고 다음날 술이 깨면 언니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다고 해요. 나도 남의 일이었으면 당장 갈라서라고 했을 텐데 막상 내 일이 되니까 쉽지가 않더라. 이 사람 평소엔 나한테뿐 아니라 애들한테도 정말 좋은 아빠였던 거 알잖아. 게다가 나한테만 그랬지. 애들 앞에선 그런 행동을 보인 적이 없어서 처음엔 그냥 꾹 참았던 거야. 언니는 이젠 정말 2번 다신 안 그런다는 그놈의 말에 몇 번이나 속았다더군요.
결국 언니는 이혼을 결심했었는데 그때마다 형부는 언니 없으면 못 산다며 애걸복걸했다고 해요. 그때가 하필 제 남편의 가게가 점점 망해가고 있어 모든 식구가 근심에 쌓여있을 때라 착한 언니는 더더욱 이혼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네요. 가족들이 더 크게 속상해할까 봐요. 하지만 고쳐지긴커녕 손찌검하는 횟수가 점점 잦아졌던 그놈과의 이혼에 대한 마음을 언니가 점점 굳혀가던 와중 이번엔 그놈이 남편을 자기 공장에 취직시켜준 겁니다. 그땐 정말 이 인간한테 고마웠었어. 게다가 너랑 제보한테 들어보니까 이 인간이 진짜로 잘해주는 것 같아서 나도 다시 이혼을 참았던 거야. 근데 그게 다 연기였단 말이지? 당신이 인간이야? 심지어 술도 안 먹고 맨정신에 그랬을 거잖아. 그냥 당신은 술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속이 썩어 빠진 인간이었네. 여보, 그게 난 변명할 것도 없어. 입만 열면 거짓말인 인간 말. 난 이제 더 듣기도 싫으니까. 난 뒤돌아볼 것도 없이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애들도 당연히 내가 데려갈 거야. 오늘 나한테 당한 거 어디 고소할 때만 해봐. 나도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한 짓들 다 고소할 거니까. 여보, 내가 어떻게 당신을 고소하겠어. 여보, 잠깐만. 야, 이 쓰레기 같은 게 감히 어디 우리 언니 몸에 또 손을 대려고 들어. 감히 내 남편으로도 모자라 우리 언니까지 그렇게 괴롭히고 살았다 이거지? 넌 내가 평생 저주할 거야. 밥을 먹어도 흙을 씹는 것 같고 자려고 눈을 감아도 악몽에 시달리는 불행 속에서 살라고. 내가 오늘 너 머리털 뜯은 것도 고소하려면 해. 어차피 우린 쌍방이잖아. 언닌 그놈에게 이혼 선언을 한 뒤 빠르게 안방에서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항상 이혼을 염두에 두고 살았으면 언니는 언제든 집을 나올 수 있도록 조카들과 언니 짐도 그놈 몰래 싸뒀더라고요. 전 언니를 붙잡으려던 그놈을 초인적인 힘으로 떼어낸 뒤 언니와 조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안해, 제부. 세상에 못 본 새 더 야인 것 좀 봐. 내가 진즉 눈치챘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처형. 처형이야말로 그 고된 시간을 왜 참고 사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저야말로 먼저 알아채지 못해서 죄송해요. 둘 다 미련퉁이야. 힘들고 괴로울 때 기대라고 가족이 있는 거지. 어쩜 이렇게 우리 가슴을 찢어지게 해. 우리 집에 왜 이런 바보 같은 미련퉁이들밖에 없어. 죄송해요, 장모님. 뭘 또 나한테 죄송해. 이 착해 빠진 사람아. 내가 오히려 미안하네. 많이 힘들었지? 언닌 누워있던 제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과하더군요.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언니에게 미안해했죠. 그리고 소식을 듣고 기겁해서 달려온 부모님은 그런 그 둘을 끌어안곤 엉엉 흐느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0분 뒤쯤 형부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놈이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여보, 나야. 당신 애들이랑 여기 있지? 처제, 나 문 좀 열어줘. 나 박서방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왔어. 사과 무슨 사과야? 당장 가. 전 그런 그놈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고 반말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 남편이 문을 열어주라고 말하더군요. 자신도 그놈과 직접 매듭을 지어야겠다면서요. 그렇게 제가 머뭇거리며 문을 열자 그놈은 냅다 달려들어와 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더군요. 박서방, 내가 정말 잘못했네.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두 번 다시 안 그럴게. 월급도 내가 30% 올려줄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자네가 날 용서해줘야 우리 집사람도 날 용서해줄 거 아니야.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인간이야. 알아? 자기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괴롭힌 인간은 더더욱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난 이종호 당신을 용서해줄 생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도 그동안 받은 상처가 있으니 당신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 비는 모습은 꼭 보고 싶었어. 마음 같아선
그동안 내가 당했던 걸 죄다 돌려주고 싶은데 이 집에 지금 애들이 넷이나 있으니까 참는 거야. 집에 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에게 손찌검하던 너 같은 쓰레기랑은 다르게 나한텐 가족이 진심으로 소중하거든. 박서방, 듣기 싫으니까 나 부르지도 마. 그리고 명심해. 너 같은 인간은 우리 가족으로 남을 자격도, 우리 조카들 아빠로 남을 자격도 없으니까 처형한테 매달리지도 말고 2번 다시 애들 앞에 나타나지도 마. 그리고 앞으로 공장 직원들한테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당신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멀쩡했던 거지. 계속 그딴 식으로 살다간 밤길에 뒤통수 쳐맞아도 할 말 없는 거야. 알았어? 내 얘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여보, 정말 나랑 이대로 이혼할 거야?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앞으로 절대 당신한테 손 안 댈게. 내가 아예 내 전 재산까지 당신 다 줄게. 하지만 제 남편에게 혼쭐만 잔뜩 나자 그놈은 서슬퍼러 눈을 뜨고 있던 언니에게 엉금엉금 기어가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다리를 붙잡으려는 그놈의 손을 뿌리치며 앙칼진 소리로 말했죠. 전 재산이 아니라 억만금을 준대도 싫거든? 어차피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있어. 당신은 당신이 한 말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내 남편으로도 애들 아빠로도 최악이니까 당장 사라져. 그 와중에도 그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런 그놈을 경찰을 불러 쫓아내버렸죠. 이후 남편은 당연히 공장을 그만뒀고 언닌 조카들과 친정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그동안 그놈이 자신을 물리적으로나 말로 괴롭힌 것들에 대한 증거를 많이 남겨놨더군요. 언니 또한 나중에 혹시 이혼할 때 대비했다며 마찬가지로 증거를 다 남겨놨더라고요. 그것들로 남편과 언니는 그놈을 고소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받지 못한 추가 임금들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언니는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놈이 끝까지 이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다 같이 친정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놈은 끈질기게도 또 언니를 찾아 친정으로 왔더군요. 언니가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건 또 어떻게 알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 이서방입니다. 여기 집사람이랑 애들 있죠? 저 너무 괴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제발 저희 집사람 좀 한 번만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전 진짜 집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놈은 열리지 않는 친정 문에다 대고 엉엉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였어요. 그놈이 마주하게 된 건 저희 부모님이나 언니의 용서가 아닌 차디찬 찬물이었죠. 엄만 화장실에서 찬물을 받아와 문을 열고 냅다 그놈에게 뿌려버리셨거든요. 감히 네 놈이 우리 딸이랑 사위를 괴롭혀? 썩 사라져! 너 다음에 또 찾아와서 우리 딸 귀찮게 굴면 그땐 물이 아니라 딱딱한 얼음 소박을 맞을 줄 알아? 그 뒤에서 아빤 전에 그놈이 사다 줬던 양주까지 뚜껑을 열어 뿌려버리셨습니다. 이딴 더러운 술 어차피 먹지도 않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호되게 당한 그놈은 그 뒤론 다행히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은 그놈에게 못 받았던 추가 수당을 받아낼 수 있었고 그놈은 형사처벌도 받게 됐습니다. 자기가 찔리는 게 있기도 했고 어차피 저와는 쌍방이었던지라 그놈은 언니와 절 따로 고소는 안 했더라고요. 이혼 소송 또한 당연히 언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언닌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아이들의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당연히 모두 받아낼 수 있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평화로운 자리로 돌아가는 듯 했지만 남편은 정신적 외상 때문에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더군요. 저도 노력했지만 그때 친정 부모님이 남편을 정말 많이 위해 주셨어요. 박서방,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나오게. 원래 마음을 조용히 다스리는 데는 낚시가 최고야. 박서방, 이 장모가 우리 박서방 좋아하는 잡채랑 매운탕 좀 끓여봤네. 입맛 없다고 밥 굶고 있지 말고
얼른 나와. 밥 차려줄 테니까. 아빠는 남편을 데리고 낚시를 다니며 우울해하던 남편에게 기운을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또 엄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자주 저희 집에 오며 입맛 없어 하는 남편을 북돋아 주셨죠. 또한 두 분은 남편에게 돈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위축하지 말라며 돈도 빌려주셨어요. 이걸로 생활비 하면서 자네 마음부터 천천히 치료하게. 지금 다니는 정신과 상담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다녀. 원래 사람은 돈에 쫓기면 뭐든 불안한 법이야.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 못난 사위에게 이렇게 잘해주셔서요. 자네가 왜 못났나? 자넨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책임감 강하고 멋진 가장일세. 우린 자네가 우리 둘째 남편이라 너무 좋고 든든하네. 사람 인생엔 언제든 한 번은 크고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마련이야. 하지만 그 그림자는 곧 거칠 테니까 우리 같이 힘내세. 형미랑 같이 나랑 집사람이 도와줄게. 우리 목석 같은 박서방 어느새 울보가 다 됐구만. 그렇게 가족의 보살핌 덕에 기운을 차린 남편이 2년이 지난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남편은 무려 버스 기사가 됐답니다. 낯설고 새로운 길을 남편은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개척해 나간 거예요. 가장 기쁘고 다행스러운 건 남편이 지금의 직업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운수회사 사람들도 모두 좋은 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남편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며 저희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돈도 열심히 갚고 있답니다. 부모님은 됐다고 하셨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으셨어요. 그런 남편이 전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할 따름입니다. 언님 부모님의 도움으로 조카들을 키우며 성실히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언니는 아직도 남편을 보면 많이 미안해하는데 남편은 오히려 언니를 안타깝게 여기며 많이 위로해주곤 해요. 저보다 더 긴 힘든 시간을 인내하고 사셨잖아요. 이건 처형 탓이 아니니까 저한테 그만 미안해하세요. 전 이제 괜찮아요. 하고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게 평화롭고 저와 부모님도 아이들도 더없이 행복한 요즘 딱 한 사람, 전 형부란 사람만은 여전히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놈은 이혼 후에도 언니를 잊지 못하고 몇 번이나 찾아와서 매달렸었어요. 결국 언니는 접근 금지 신청을 해버렸죠. 그렇게 언니 주변엔 얼씬도 못하게 된 그놈은 들리는 얘기론 시금도 전폐하고 공장 운영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있을 때나 잘할 것이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은 걸로도 모자라 속내는 검고 악하기 짝이 없었던 그놈의 최후가 아주 통쾌했답니다. 내 남편을 괴롭히고 울렸던 원수를 전 살면서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전 앞으로 바보같이 착하고 울직한 남편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무 착한 언니를 앞장서서 지키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남편과 그놈의 일을 듣고 죄송해하던 절 탓하기는커녕 너도 마음고생 많았겠다며 안아주신 시부모님과 소중한 부모님도 잘 모시면서요. 옷으로 꽁꽁 가진 육체도 언젠가 맨살이 드러나게 마련이고 숨겨온 본심도 한 번씩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빼꼬미는 법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자신의 민낯은 숨길 수 없는 법인 것 같아요. 평소 고약한 심보를 휘두르며 산 전 형부의 실체처럼 말이죠. 그런 악행을 저지르며 끝까지 숨기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그 어리석은 인간처럼 결국 업보를 돌려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만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가정을 위해 꿋꿋이 버티며 희생하는 가장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 남기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장분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